연구소를 이끌고 계시는 이명인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 역사학 박사가 아니고 문학 박사인데 앞에 명창 마스크 좀 벗어주시면 돼요. 제가 그 저항력이 약해가지고 오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면 돼요. 예예 저 오디오 목소리가 입력이 안 되면은요. 예. 안 돼요. 잘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예, 들리십니까? 네. 가까이 대시면 돼요. 소리가 들리십니다. 제가 오늘 맡은 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에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에 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원고를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PPT를 보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추념사 내용은 뭐 다들 읽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안 떠요? 아니 이대 같고요. 그래서 이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참 황당한 발언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자연인이고 뭐 야당 대표라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자기는 뭡니까? 대한민국 헌정 체제 안에서 국민의 선거에서 대통령이 된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앞 정부의 이전 정부의 정통성을 다 승계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자기가 뭐 조선 태조 이성계 같이 이제 고려왕조를 쳐부수고 뭐 개국을 했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베트남 전쟁 당시에 남베트남 민족 전선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베트콩. 그 사람들은 지하 정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건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파리 평화 회담 할 때 남베트남의 티우 정부하고 같이 이 베트콩이 당당히 별개 정부 자격으로 사자 회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월명하고 같이 이제 티우 정부를 쳐부수고 이제 남베트남을 점령을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뭐 청와대에 뭐 탱크를 몰고 들어가서 뭐 입성을 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어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헌정 체제 안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 앞에 정부를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비난한다는 거는 이게 참 상당히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적과 동지를 거의 뭐 헷갈리게 하는, 어떻게 해서 누가 적이고 누가 자기한테 동지냐는 걸 이걸 상당히 좀 황당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 자체가. 여기 이동복 의원님이 계시지만은 제가 옛날에 한국논단에 근무하고 있을 때 그때 이동복 의원님을 자주 뵀는데 좀 오랜만에 뵈니까 참 너무 반가운데요. 그때 91년도 남북 회담 당시에, 평양 남북 회담 당시에 비화를 갖다가 이부연이라는 그 당시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폭로를 해가지고 이동복 의원님을, 이동복 대표님을 그때 이제 후퇴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번 대표님도 그때 한국논단에 제 직속 상사로 근무하셨는데, 그때 이도영 사장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어떻게 적을 앞에 두고 이런 이적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만약 우리 내부에 어떤 팀워크에 문제가 있으면은 뒤에서 어떻게 대결을 해야 되지? 이걸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그 이동국 대표님을 퇴진시키고 완전히 이건 적을 갖다가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그 분노를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마침 그 후에 이제 그 15대 총선이 있었는데 저보고 그 이부영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쓰라고 해서 제가 밤새도록 그때 글을 한 편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부영은 최고 인민의 대의원인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때 좀 시끄러웠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지금 그 문재인 정부라든지 이 국내 이거 남한 좌파들이 그 자기들의 조국이 어디고 자기들의 동지가 어디냐는 거를 바로 이거 그 단적으로 그 보여주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사에 보면 이제 뭐 다 나와 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그 민간인 학살을 한 거를 거의 뭐 나치의 어떤 유대인 학살에 거의 뭐 비견될 정도로 그렇게 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어떤 그 공산당의 전략 전술이라는 게 민간인과 어떤 그 게릴라를 민간인과 반지상을 상당히 헷갈리게 하는 그런 제법을 썼거든요. 그건 뭐 베트남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그런 대규모로 무고한 그 민간인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제주도의 민간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빨치산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들, 그 다음에 부하 내동한 사람들, 강압적으로 마지 못해서 참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전혀 얼토당토 하는데 이제 친공세력 세력으로 분류돼 가지고 이제 학살된 사람들 뭐 그런 이제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분명히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물론 무고하게 죽은 분들은 당연히 사과 보상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은 어떻게 빨치산에 적극 동조했는 이런 사람들, 특히 직접적으로 빨치산 행위를 했는 이런 사람들까지 참 보상을 해주고 무고한 민간인이라고 하는 건 참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대통령으로서는 참 이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되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여기에 대해서 논평이나 성명 한 줄 발표하지 않는 보수야당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더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3 사건이란 거는 4.3 사건이란 거는 그 사건 자체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조선공산당이 남로당이 대한민국 체제를 기업기 위해서 수없는 어떤 시도와 기도와 폭동을 일으켰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즘 특히 인터넷에 보면은 아무나 글을 쓸 수 있으니까 온갖 무분별한 주장이 막 난무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박갑동 씨라는 분이 이렇게 계셨는데 남로당 서울 총책이었죠. 남로당이 이제 완전 붕괴되고 나서 이제 완전 지하당으로 붕괴되고 나서 이제 박헌영이하고 이제 지도부가 전부 이제 월북하고 나서 이제 붕괴된 상태에서 남로당을 이제 이끌고 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여러 증언이나 책 같은 걸 많이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73년도에 썼는 박헌영이라는 미인전의 전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남로당 중앙당이 이제 김달삼이한테 지령을 내려서 일으킨 사건이라고 이제 그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이 박갑동 씨가 1919년생인데 6.25 때 이제 월북을 했다가 다시 57년도에 탈북을 했다가 일본으로 밀항을 했다고 일본에 이제 계속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완전히 전향을 하고 이제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2013년도까지는 이제 생사가 확인이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분이 이제 동경에서 독거노인으로 사셨는데 그 이후로 이분이 사람이 죽었는지 국내에서 아무도 이분의 안부를 이제 아는 분이 없는데 한겨레에서 이제 그분하고 어떤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
자기가 썼던 그 글이 자기가 자유로 쓴 게 아니고 중앙정부부에서 그 당시 중앙정부부에서 일방적으로 집어넣은 글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남로당 폭동이란 유일한 증거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남로당의 어떤 폭동이란 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이제 판결에서 그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박갑동 씨가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것도 확인이 안 될 뿐더러 그 정말로 그런 말을 했다 그래도 그러면은 그 한 40~50년 동안 왜 자기가 쓰는 책에 대해서 그런 해명을 한마디도 안 하고 뒤늦게 뭐 한 5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그런 그 얘기를 했다는 게 그것도 그러면 앞에 썼는 책 내용하고 뒤에 얘기했는가고 어느 게 진실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설사 그게 뒤집어졌다 그래도 이게 남로당의 어떤 지령이 있었다는 그 증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적으로 나오는 게 잠시만요. 이분이 이제 김달삼이죠. 빨치산 제주 빨치산 주목인데 김달삼인데 이 사람이 아까 사무총장님 여기 사진에 나왔습니다만 이 해주 인민 대표자 대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 박헌영이 이 사람이 박헌영입니다. 이 김달삼이고 환영을 받고 있는 그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45년도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해주에서 인민 대표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북한이 이제 이승만 정부는 남한 단독 정부지만은 자기들은 사실상 남북한 통일 정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남로당이 이제 남한 전역에서 지하 선거를 했다고 이제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1,080명의 이제 선거인을 선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해주로 월북시켜 가지고 여기서 이제 남한 측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360명을 선출을 했거든요. 1,080명의 3분의 1인데, 근데 이 투표용지를 1,080명을 선출했는 투표용지를 김달삼이가 다 가져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발적인 민중항쟁입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대한민국 정부를 어떤 깽판을 놓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하 선거가 과연 어떤 식으로 치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말로는 지하에서 이제 선거를 완벽하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투표용지를 가지고 이제 김달삼이가 제주도 이제 해주로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남로당 지도부가 전부 해주에 있었으니까 38선 접경인 해주에다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헌영이가 다 지령을 내리고 했는데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이게 남로당의 지령이 있었다는 건 이게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명백한 정치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김달삼이가 어떻게 제주도를 빠져나갔느냐는 그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군이 제주도를 다 통째로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빠져나갔어요. 여기 이제 어떤 소설가의 책에 보면은 소련군 잠수함이 와가지고 김달삼이를 이제 데리고 갔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소련이 극동에 그 당시에 극동에 잠수함을 배치한 적이 없거든요. 일본하고 소련이 싸운 적이 없습니다. 해방되기 며칠 전에 이제 소련군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이제 일본의 원자탄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소련이 이제 그때 그냥 쳐들어왔는데 소련이 극동에 잠수함을 배치한 적이 없는데 김달삼이를 잠수함으로 데리고 갔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군 내부에서 누군가가 내통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통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대한민국 군 지휘부 안에 상당히 좀 헷갈리는 그런 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송호성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광복군 출신입니다. 광복군 출신이고 이제 중국군의 이분 어떤 자료에 보면 이분이 이제 중국 북부군에서 기병 사단장을 했다 그러는데 북부군이 아니고 그 지방 군벌에 군대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에 대한민국 육사 2기를 나와가지고 그 당시 연세가 이제 50대 초반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인데 이분이 이제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을 했었거든요. 하다가 나중에 대한민국 육군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육군 총사령관으로 넘어왔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뭐 장병들한테 한 훈화라든지 뭐 연설이라든지 또 4.3 사태나 여순 사건 당시에 어떤 행적을 볼 때 상당히 좀 아리송한 그런 행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원고에도 써놨습니다만은 이분이 나중에 6.25 때 북으로 넘어가는데 월북이냐 남북이냐 하는 또 논란이 있었거든요. 논란이 있었는데 이분하고 같이 중국군에 있었던 장흥이란 분이 헌병 사령관을 했던 장흥 장군이 증언을 했는데 이제 6.25 초기에 이분이 무고직으로 있었어요. 무고직으로 그냥 장성으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군이 후퇴하는 와중에 이제 이분을 못 챙긴 거죠. 못 챙겼는데 장흥이란 분이 이제 빨리 정부를 따라서 나가자 그러니까 자기는 최병덕이도 싫고 최병덕 그 당시 육군참모총장 최병덕이도 싫고 이범석이요 국방장관 이범석이도 싫고 나는 그냥 여기 남겠다 해서 그냥 서울에 남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 이분 아들이 대만에 살다가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자기 부친이 이제 숨어 있다가 인민군한테 잡혀가지고 마지못해서 납북을 했다. 그런데 제가 1996년도에 그 당시에 남부군에 있었던 이태라는 빨치산 출신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태 씨가 그 당시에 조선통신사인가 하는 6.25 초기에 인민군 통일사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자마자 거물급들이 세 사람이 이제 연설을 해요. 이분이 제일 먼저 이제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연설한 사람이 이제 김효석 내무부 장관이었고 세 번째로 이제 연설한 사람이 이제 김규식 박사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규식 박사는 그때 워낙 거물이니까 북한이 주는 원고대로 연설을 안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별도로 자기가 쓴 원고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북한이 주는 원고대로 연설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태 씨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익렬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부연대장을 하던 분인데 이분의 행적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의문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빨치산하고 이제 비밀 협상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군인이라는 사람이 상관의 명령 없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그런 보고도 안 하고 협상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군인으로서는 좀 상당히 자질이 의식해야 되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어떤 내막이 그런 내막이 다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김익렬 씨 후임으로 맡는 박진경 대령이 암살되고 나서 장례식 사진입니다. 장례식 사진인데 박진경 대령 사진은 제가 인터넷에 없어가지고 못 구했습니다. 장례식 사진인데 후임 연대장으로 온 분을 이제 문상길이라는 중위가 취침하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가지고 소총으로 이제 암살을 했습니다. 암살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 시간 오바됐습니다. 몇 분 남은 거예요? 5분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그런데 이 문상길이라는 이 사람을 그 당시에 수색의 육군 형무소에서 총살형을 집행을 했는데 조덕성이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사 기자인데 이분이 상당히 총살 장면을 미화해서 쓴 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국방부 보도과에서 그 기사를 이제 검열을 했다 그러는데 딱 한 단어만 이제
카트를 시키고 그냥 통과가 됐다 그래요. 문상길이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라 그러니까 그 총살 집행하는 그 집행관들한테 여러분은 이제 미제국주의의 군대가 아니고 이제 조선인의 군대입니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미제국주의의 군대가 아니라는 그 단어만 카트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당시에 상당히 그러니까 남한 내부에서 어떤 군 안에서도 상당히 어떤 좌익의 동족계층이 넓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이승만 정부가 막았다는 것은 대단한 선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갑동 씨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남로당의 최종 목표는 뭐였느냐? 제주를 해방구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여수를 해방구로 만들고 그래서 남한의 해방구를 한 10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승만 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 이제 그런 계획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런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이승만 정부가 그걸 다 이제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오히려 이승만 정부의 업적으로 평가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그 당시에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없는 겁니다. 없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이제 부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자가당착의 이제 극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기 세미나 발표에 있어서 여러분께 들려줄 얘기가 너무나도 많은데